까꿍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텅 빈 통장에 온기를 전해드릴 쩐참시의 MC이자 점프로 세무사 문재환입니다. 벌써 쩐참시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두 편이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어떻게 꺼냈을 것인가에 대해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거고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정년 퇴직한 이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까지 그러면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열심히 일하시느라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그냥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나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 퇴직했을 때는 진짜 마음이 참 홀가분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마음 한켠에 이렇게 좀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모아놓은 돈은 꽤 있지만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워낙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돈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월급이 이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돈은 있고 월급이 없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지 조금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으니까 네. 이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명숙님과 함께 은퇴 이후에 제2의 월급을 어떻게 설계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럼 쩐참시 3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수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돈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데 이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학연금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개인연금은 조금 있고 교직원 공제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다 합치면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명수님처럼 잘 모르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돈이 들어온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하는 순서는 내 노후 월급,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해서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막연하게 뭐 괜찮겠지, 뭐 나 이 정도 되니까 뭐 지금 노후 생활한 데는 문제 없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준비한 표부터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1층 공적연금은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은 이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사적연금이어서 이 3층으로 가지고 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명수님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1층에는 사학연금 네. 있고요. 3층은 교직원 공제와 연금저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교직원 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명수님처럼 1층 사학연금과 3층 사적연금을 두텁게 준비하신 것 같고 2층인 경우는 조금 얇긴 하거든요. 그래서 명수님의 월급표를 제가 한번 노후 월급표를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명수님께서 실제 들어오는 돈은 사학연금이 대략 한 3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금저축이 30만 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 100만 원 정도 해서 모두 합하면 약 45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장에 보니까 훨씬 잘 보이네요. 네, 이게 아마 지금까지 1층, 2층, 3층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한눈에 보시는 것 같고요. 노후자산 관리는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금액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비와 비교를 해가지고 충분한지 부족한지 이거를 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 충분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60대 부부의 평균적인 생활비가 한 32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게 통계청하고 금융기관의 노후 생활비 조사를 종합해서 나왔던 자료고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만약에 노후 생활을 하려면 48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약간 숫자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적정과 여유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세금하고 건강보험료입니다. 맞네요. 네.
아,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적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60대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명수님 혹시 사학연금에서 매월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공적연금에서 세금이 떼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해서 떼고요. 사학연금만 있고 다른 어떠한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료가 되는데 연금저축이나 이자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하고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 부분을 그래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1년이 지난 60대 분들이 5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당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이면 저에게도 일어날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네, 자, 지금까지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월 500만 원이 들어와도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사람마다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세금의 종류도 너무 많고 네. 떼가는 비율도 각기 다르고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1,500만 원을 넘지 말자. 바로 이겁니다. 저도 그 말 들어봤어요. 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솔직히 뭐 연금을 많이 받는 건 되게 좋은데 그 1,500만 원은 모든 연금을 이제 합한 금액이 아니고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령액입니다. 즉 세제 혜택을 받고 넣었던 돈을 나중에 다시 꺼낼 때 어떤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과 IRP면 네.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포함이 안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도 2,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공제에서 받는 돈은 이게 별도로 보는 거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교직원분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학연금대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공제회는 공제회대로 각자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 연금 저축과 IRP를 그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네. 이게 연금저축하고 IRP를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요. 나이와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63세인 명수님을 예를 들면 1,500만 원 이하로 맞춰져 있다면 5.5%의 세율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편해지고 세금 부담도 적고 가능하다면 1,500만 원 이하로 이거를 맞춰서 받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5.5%요? 아니, 이거 일반 이자 소득세가 15.4%인 걸로 비하면은 거의 무슨 3분의 1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뭐 나눠서 받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아요. 노후 자산을 나눠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금 관리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명수님처럼 60대 분들에게는 세금보다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네. 국민건강보험료. 딩동댕. 아니, 주변에서 그 건보료 폭탄 맞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세금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내고 이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돈이 나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이제 자산 관리는 사실 세금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관리가 되게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정년퇴직했고 네, 사학연금 받고 있어서 사실 건강보험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재직 시 직장 가입하셨던 이제 교직원분들은 퇴직 후에는 이제 연금을 당연히 수령하시니까 그때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직장이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전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직원분들의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과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어떤 재산이 건강보험료와 큰 관련이 있나요, 그럼?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일부 반영됩니다. 반면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IRP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도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완전 달라지네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받느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디서 받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거는 뭐 없나요? 지금 딱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3가지 방법. 첫째, 예금과 채권의 만기를 분산해서 특정 시점에 이자 소득이 몰리지 않게 한다. 둘째, ISA를 활용해서 이자와 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공제회에서 있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전부 정리하신 거네요. 아, 맞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데요. 네. 이 3가지만 지키면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잘 모아놓은 자산을 월급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명수님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 어떤 통장에서 먼저 돈을 꺼내 쓰세요? 저축하는 것도 아닌데 쓰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들 이걸 잘 모르시거나 관가하시는 건데, 만약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저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돈을 꺼내는 순서입니다. 같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통장부터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완전 달라지고요. 결국은 손에 남는 돈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네, 원칙은 아주 간단한데요. 세금이 거의 없는 돈부터 쓰고요. 그리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돈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세금이 거의 없는 통장은 그럼 뭐고, 그 부담이 큰 통장은 또 어떤 걸까요?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 쓰기 좋은 것은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예금의 원금은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꺼냈어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원금을 찾는 거니까 큰 이슈가 없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ISA입니다. ISA는 세금 혜택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계좌로 옮겨서 추가적인 절세 효과도 있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자금의 일부만 생활비로 쓰시고 여유 자금은 남겨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입니다. 이 항목은 특정 해에 금융소득이 너무 많이 몰리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기에 꼭 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거 이어서 볼게요. 다음은 사적연금인데요. 사적연금은 아까 제가 1,500만 원의 벽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물론이죠. 그 연금 저축이랑 IRP 역시 서로 물리지 않게 계획적으로 나눠서 받는 게 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잘 기억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지 않은 바로 이연퇴직 소득인데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우리는 퇴직금을 받아요. 그 퇴직금에는 원래 퇴직 소득세가 붙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직금을 IRP로 이연을 하면 그 이연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이건 가능한 오래오래 두면 둘수록 절세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셔서 마지막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있네요. 네, 이게 결국은 낮아지는 부분하고 높아지는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잘 설계를 하시면 노후에 후반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냥 자주 쓰던 통장에서 먼저 돈을 빼쓰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네, 이게 오늘부터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20년 또는 30년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이자 교직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교직원분들은 다른 직장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노후 설계 도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제회의 2가지 상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그 다음에 퇴직생활급여입니다. 명수님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모은 목돈을 퇴직 시에 일부는 일시금으로 청구해서 우리 딸 결혼 비용으로 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서 네.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어요. 네. 일부 나머지 금액은 퇴직생활급여에 넣어서
비상 자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다 알고 계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계셔서 더 이상 제가 뭐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게 명수님께서 이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하고 이제 퇴직생활급여를 운영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제 월급 통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 비상 통장을 동시에 만드는 건데요. 두 가지 상품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표가 퇴직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제회의 핵심 상품을 비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인데요. 재직 중에는 장기저축급여로 모아둔 퇴직급여금을 퇴직 후에 매달 월급처럼 나눠받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할 때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급여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좀 고민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세금 부담이 너무 낮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가 되니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노후 대비 아주 딱 맞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이제 퇴직생활급여는 퇴직 후에 이제 목돈을 이제 다시 예치해서 운영하는 상품인데요. 퇴직 후에 충분히 가입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또 가입도 되니까 목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또 알맞은 상품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매달 들어오는 노후 월급으로, 그리고 퇴직생활급여는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 통장으로 쓰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활용을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교직원분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다가온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배 교사들한테 사실 이 방법 많이 전파했거든요. 네. 퇴직금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고민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퇴직할 때 받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에 어느 정도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돌려야 하는지를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워낙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게 결정을 한 뒤에는 목돈이 나갈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돈의 역할에 따라 이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역할에 따라서요? 네. 순서는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년 안에 꼭 필요한 목돈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명수님처럼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결혼 자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 자금이라든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든지 일시금으로 단기간 내에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금액을 당연히 일시금으로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얼마의 추가 월급이 필요한지 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추가 월급으로 계획을 한다. 이러면 이제 당장 이 부분을 조금 빼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의료비 아니면 돌발 상황에 대비한 어떤 자금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은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략 이 정도 든다라는 어떤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남은 자금을 퇴직생활급여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쓸 돈, 매달 받을 돈, 그 다음에 비상시에 쓸 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죠? 완벽합니다. 후배님들한테 그렇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튜브 영상 꼭 보라고 해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자, 명수님은 퇴직생활급여까지 야무지게 이용하고 계신데요. 퇴직생활급여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부가금형이요. 비상자금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라 필요할 때 일부는 찾아 쓸 수 있도록 부가금형으로 가입했어요. 그 의도와 선택이 아주 명확한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퇴직생활급여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수님이 가입하신 부가금형은 목돈을 넣어두고 이자만 받다가 필요할 때 원금 일부를 찾아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단위로 부분 해약이 가능해서 의료비나 여행비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한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확정연금형입니다. 10년 또는 15년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방식이니까 이건 이제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유형은 적립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퇴직 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거고요.
그 넣는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노후에도 여유 자금을 계속 모으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유형인 거죠. 제 교사 친구도 저와 같이 퇴직을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적립형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반 예금에 있는 자금을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에 옮겨놨대요. 근데 시중 금융기관에 비슷한 적금 상품 대비해서 연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구분은 재테크 전문가십니다. 아유, 똑쟁이에요. 네, 뭐 명수님도 제가 볼 때는 똑쟁이십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교직원 여러분도 한국교직원공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이 제2의 월급이 얼마가 될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명수님,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짧게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년 퇴직도 했고 사학연금도 받고 있고 이제는 특별히 결정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결정은 오히려 지금부터라는 거를 알았어요. 네, 돈을 모으는 시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순간부터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명숙님을 비롯해서 은퇴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고 아끼고 또 아끼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얼마를 남길까 뭐 이런 생각도 좋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